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정적인 접종을 위한 방안,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참여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방역 상황,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허중연 아주대 감염내과 교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최근에 백신 공급이 시작되고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는 이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병원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사실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백신이 과연 효과적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으로 결국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최근에 이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예방접종이 드디어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하는 그 백신이 mRNA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분도 그렇고 또 주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일단 mRNA 백신이 이제 냉동 보관을 하는 백신이다 보니까 이제 일선의 의료기관들에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거의 독감 예방접종을 근처에 있는 이제 예전에 좀 보건소에 맞았고 최근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익숙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군구에 하나나 두 개 설치되어 있는 접종센터까지 가서 접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거리가 좀 먼 곳으로 좀 가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뭐 통장이라든지 뭐 이장님들이 직접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뭐 동의서도 받고 어느 장소에 접종하는지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 있고 일단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차원에서 접종센터까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동 편의도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이제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돼 있어서 이제 이동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예 이제 그냥 이제 침상생활을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문 접종을 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만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이후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뭐 다른 백신처럼 이제 의원급이나 병원에서 근처에 있는 데서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도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접종 장소가 지금 예전과 좀 다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족분들도 그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접종 예약부터 접종하는 데까지 좀 어르신들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지병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텐데 허 교수님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현재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 그리고 사망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 위험도가 상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인구 집단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걸리지 않을 그것을 이제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1차 예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증 질환을 우리가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이자 백신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방접종을 선택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믿고 충분히 그 효과에 대해서 믿고 안전하게 접종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접종하시는 게 맞다.
그것이 도리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좀 더 지연돼서 4월 3주경에 43만 회분이 1차로 도입될 예정으로 4월 물량 43만 회분도 이번 토요일 4월 3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가 자국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예. 우리나라 뭐 일본 일부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주로 이제 가장 많은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의 생산량이 전 세계 공급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인도가 갑자기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인도 자체에서 자국의 공급을 우선하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WHO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상황이 너무 나빠지니까 일단은 백신 공급에 있어서 인도 상황을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 니네 먼저 좀 사용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른 국가로 가는 백신 물량들이 좀 줄어든 측면들도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유럽 생산 물량 자체가 그 수율 자체가 이제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공급량의 반밖에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유럽이 지금 영국하고 이스라엘 정도만 조금 안정되고 있지 다른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계속 확진자 수가 계속 좀 증가되거나 아니면 감소하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내 유럽 내 생산 물량 아예 못 나가 이렇게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영국하고 또 유럽이 또 사이가 좀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백신 공급량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은 조용하게 백신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물량 중에 한 바이알도 외국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자국 인원에 아주 그냥 몰아붙여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자국민이 맞으면 그때부터 수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백신 공급 자체가 뭐 자국이기주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자국이기주의가 발동한 주된 원인이 그 국가의 유행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선택한 거라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비난하기도 좀 모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인도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를 생산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일정 부분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부는 코백스 퍼실리티 통해서 공급되는 예. 양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 공급되는 양들 해당되긴 하고요. 일단 물량과 관련돼 있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WHO나 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어떤 물량을 그러니까 추가로 더 생산을 하는 부분들을 뭐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기에는 또 국내로 만약에 돌렸다가는 전 세계적인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나가는 백신을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백신들 있죠.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 이런 백신들 아예 국내에 지금 도입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상황을 이제 정말 안 될 때 마지막에 카드로 꺼내야지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예정돼 있던 공급 물량마저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려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해야 되는데 2차 접종분을 지금 땡겨서 1차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초도 물량의 그 전체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용 중에 일부를 1차 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사실 1회 접종의 효과로도 일단 백신 코로나의 상황을 많이 억제하는 것을 지금 영국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국과
다른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을 약 한 40% 정도까지 올렸고요. 다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차 접종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이후로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2차 접종이 불가피하게 조금 미뤄지더라도 1차 접종의 인원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라고 그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워낙에 이제 개발되어질 때 1회 접종을 목표로 해서 개발된 백신이었는데 2회 접종을 했었을 경우에 백신의 유효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효과가 좀 나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접종까지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1차 접종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 나온 데이터들을 계속 보게 되면 12주 넘어서까지 효과가 이제 계속 한 80% 이상 유지가 되고 오히려 접종의 간격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런 백신의 효과는 좀 높아진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원래 8에서 12주 접종을 하려다가 10에서 12주로 좀 연기를 한 측면들이 있고 지금 이제 만약에 백신 수급이 조금 어려워지면 12주 이상으로도 이제 늘려도 되고 지금 12주 이상 늘리더라도 효과가 크게 오히려 더 괜찮다 또는 아니면 비슷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접종을 조금 미루더라도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2차 접종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백신 효과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수급이 지금 비상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더 이슈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자, 백신 수급 차질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만약에 백신이 모자르다. 그럼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다른 백신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스푸트니크 V는 국내 생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을 안 했는지, 혹시 도입 가능성은 없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백신 연구가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1상, 2상, 3상인데 3상 연구까지 끝나야 이제 출시가 되고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데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2단계 연구밖에 안 끝났는데 일반 접종을 러시아에서 허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안전성 또는 충분한 효과에 대한 데이터 없이 이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안 됐는데 시작했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던 백신이었는데 다만 그 이후에 일반인 접종도 시작됐지만 3상 연구도 잘 진행이 돼서 효과가 좋아지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도입을 좀 고려한다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생산이 1억 5천만 분 정도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일단은 이제 러시아 측에서 충분한 임상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자료를 제시한다면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죠. CDC가 공개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더나와 화이자의 경우에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80%까지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요. 정말 백신이 부족하다면 2회 접종이 원칙이긴 하지만 1회 접종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1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실제 효과를 평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 효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데 이 백신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가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2회 접종을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대부분의 백신들은 사실 1회 접종의 효과를 일부 상승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를 장기간 유지시킨다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는 1회 접종을 권고하기 어렵다. 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회 접종이 원칙이고 기본이라면 자,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1회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했는데 12주가 됐는데 없어요. 화이자가 남아요. 그럼 1회는 다른 백신, 2회차는 또 다른 백신, 교차 접종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승인돼 있는 교차 접종 백신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국가에서 연구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이 이제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하고 뭐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다든지, 예. 1차는 화이자 백신 맞고 2차는 모더나 맞는다든지, 또는 반대로도 이제 접종을 해서 좀 여러 이제 조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제 백신의 수급 문제 때문에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백신 접종을 또 하게 됐을 경우에 올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 맞은 사람한테 예. 내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맞힐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화이자나 모더나라는 다른 백신 접종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해서 예. 이제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그 추가 접종 상황에서도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고, 또 추가 접종할 때 백신 수급량 자체는 지금의 백신 수급량보다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지금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야 교차 접종 중에 가장 좋은 조합은 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접종해야 되는지, 어떤 기간에 접종해야 되는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승인된 건 없지만 연구 중이고, 또한 앞으로 이제 그렇게 교차 접종도 언젠가는 승인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성이겠죠. 그런 만큼 우리의 정부와 방역 당국이 정말 이 수급이 안타깝지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좀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최근의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역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주간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제 서서히 다시 좀 증가되는 측면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00명대였다 400명대였다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500명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일부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확진자들이 이제 급증하는 지역도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기는 합니다. 예. 또 게다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2단계로 완화시켰거나 지자체 지역에 있는 경우에 1.5단계로 완화시키면서 이런 뭐 유흥업소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오픈시켜 줬었고, 일부는 이제 방문 판매나 이런 데가 이제 다시 열리면서 그런 곳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방역의 완화가 이루어진 영역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느슨해진 거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좀 언급되고 있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의 상황이나 남미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백신 접종에 대한 조바심이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 너무 유행이 강해지면 백신 접종률이 정말 아주 높아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백신 접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황의 유행 상황들을 잘 통제하는 게 백신 접종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 강화, 이걸 통해서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 방역 수칙 강화,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합니다. 자, 먼저 이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식당, 카페 이런 곳 외에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서 취식 금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목욕장에서 드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죠. 찜질방에서도 먹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는데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었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 예. 탕비실 공동사용 도시락 섭취 안 되는 겁니다. 예. 사무실에서 취식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엄격하게 강화가 됐고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이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기존에 24종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추가된 곳이 있어요. 스포츠를 관람한다든가 경마, 경정, 경륜, 이것도 다 관람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외에도 또 예를 들면 전시관, 미술관,
또는 이제 이 키즈 카페 이런 곳들이 등등등 해서 9군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3곳은 이 관리를 강화하는 이 다중이용 시설이 됐고요. 이외에 일반 시설들도 반드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뭐 방역 수칙들이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좀 강화됐다. 선제적인 조치긴 한데 앞으로 이거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칙을 발표하면 뭐합니까? 지켜야지. 그렇죠. 단속도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두고서 기본 방역 수칙 강화만으로 과연 이런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재학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의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이제 거의 2.5단계가 유지가 됐고, 또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못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극심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2단계를 낮추면서 워낙에 기존 기준에 있었던 이제 그 집중관리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점관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영업을 많이 좀 허락을 해주는 상황들로 좀 많이 오픈이 된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에서 단계를 다시 올리게 되면 현재 열어줬던 여러 가지 그런 뭐 유흥업소부터 시작해서 뭐 식당, 카페 운영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재조정되게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 개편안이 지금 단계에서 하게 되면 완화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단계 좀 정립이 되고 좀 안정되게 구성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실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완전 딜레마에 갇힌 상황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은 시작을 하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뭐 2단계인데 지금 사실 지금 2단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작년 10월, 11월에 제정됐던 2단계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2단계가 지금 돼버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든 간에 좀 칼을 뽑아서 제대로 바꾸고 강화된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이게 답인데 그러면 허 교수님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방역이 답이라는 관점에서 조언이나 아니면 좀 그 부탁의 말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결국에는 풀지 못했거든요.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지난 1년간 우린 경험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도 방역 원칙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갈 길을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방역의 핵심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집단 면역 전까지 조금만 더 참아서 지금까지 잘 쌓아온 이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